지난 11월 6일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한국의 초미의 관심사는 단연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였습니다. 지난달 트럼프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불만을 대놓고 표시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당선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방위비 증액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조선 산업이 절실하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호락호락하게 미국을 도와줄 한국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자신의 뱃속을 배불리면서도 한국을 압박했던 미국에게 당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이렇게 미국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자 미국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 미군 해군 중령 마이클 브라운입니다. 현재는 워싱턴 DC의 한 방산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전직 미 해군 중령으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제 인생의 여정을 잠시 돌아보면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펜타곤의 분주한 복도를 걸으며 보냈던 시간들이 이제는 워싱턴 DC의 화려한 비즈니스 지구에서의 일상으로 바뀌었네요. 43년이란 시간 동안 저는 줄곧 군인의 길을 걸어왔고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민간 방산 컨설팅 업계로의 전환은 처음엔 두렵기도 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을 바다에서 보낸 해군 장교가 이제는 넥타이를 메고 회의실에 앉아 있다니 가끔은 제가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변화야말로 제가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준 소중한 기회였던 것 같아요. 군에 있을 때만 해도 동아시아 안보 구조를 굉장히 단순하게 바라봤었습니다. 특히 한국이란 나라를 볼 때면 늘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약한 동맹국이란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90년대 초임 장교 시절엔 이런 편견이 더 심했죠. 한반도의 평화가 전적으로 우리 미군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런 고정관념들은 제가 전역을 결심하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방산 컨설턴트로서 저는 이제 군사력을 단순한 무력이 아닌 국가 간의 복잡한 협력관계 속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맡으면서 제 시각은 더욱 크게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방문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출장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마주한 특별한 만찬 자리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예전 태평양 사령부 시절 알게 된 한국인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해온 거예요. 처음엔 가벼운 저녁 식사 자리라고만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한국 국방부의 고위 인사들과 함께하는 자리였죠. 이 친구와는 10년도 더 된 인연이에요. 처음엔 서로 업무적으로만 대하던 사이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이제는 제가 가장 신뢰하는 동료가 됐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었기에 저는 그날 저녁 한국의 국방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현실, 그리고 한국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날 저녁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화려한 강남의 밤거리를 지나 도착한 한 식당은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현대적인 감각과 전통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는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이 정말 특별한 기회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고급스러운 문을 열고 룸에 들어서는 순간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블로 향했어요. 반들반들 윤이 나는 흑단 테이블 주위로 한국 국방정책의 핵심 인물들이 앉아 계셨거든요. TV나 신문에서만 보던 얼굴들을 실제로 마주하니 마음이 조금 떨리더군요. 그중에는 최근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총괄하시는 분도 계셨고 방위산업 진흥을 이끄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조금 어색해하셨어요.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형식적인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특히 다들 소주를 한 잔씩 마시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는 고위 관료들의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구워주는 삼겹살 한 점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점점 더 허물없는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갈 무렵 대화는 자연스럽게 한미 동맹의 현재와 미래로 흘러갔어요.
최근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죠. 이때 테이블 건너편에 계시던 한 관료분이 조용히 입을 여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제 귀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분은 술잔을 돌리시면서 한국의 국방기술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그동안 한국이 이뤄낸 국방과학기술의 발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요. 그분의 설명을 들을수록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낡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화 속에서 전해지는 자신감은 묵직함 그 자체였어요.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정확히 제 자리를 알고 있는 그런 종류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분이 언급하신 숫자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지난해 17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었어요. 제가 태평양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10년 전만 해도 고작 2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이었습니다. 더구나 최근 UAE와 폴란드에서 성사된 대규모 수출 계약은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런 성과들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진심으로 궁금했어요. 그분은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죠. 80년대부터 시작된 국방과학연구소의 꾸준한 연구개발, 90년대의 과감한 투자, 2000년대 이후 축적된 실전 경험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금의 결실을 맺게 된 거라고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저는 더욱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제는 단순한 무기 생산을 넘어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발전했다는 사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K9 자주포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앞다투어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건 잠수함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해군에 있을 때 가장 자부심을 느꼈던 분야가 바로 잠수함이었거든요. 미 해군의 잠수함 전력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는데 이제 한국도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설계해 건조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더군요. 사실 잠수함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은 차치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을 자체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거든요. 그만큼 고도의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완벽한 품질 관리가 필요한 분야니까요. 한국이 이 정도 수준에 도달했다는 건 방산 강국으로서의 입지가 확고해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달려 호텔로 돌아온 후에도 저는 쉽사리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상징하는 것만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들었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죠. 평소라면 장시간의 비행과 미팅으로 지쳐 곧바로 잠들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정신이 맑더군요. 20년 전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군을 어린아이 정도로 여겼어요. 매년 실시되는 연합훈련에서도 우리가 주도하고 한국군은 따라오는 구도였죠. 그들의 능력이나 기술력을 제대로 평가해 본 적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럴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특히 조선 산업 분야에서의 변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미국의 황금기 시절, 미국은 매년 1,000척이 넘는 배를 건조한 적이 있었습니다. 필라델피아, 뉴포트 뉴스, 브루클린 등 전국의 조선소들이 활기로 가득했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세계 최고의 조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지금 미국의 조선 능력이라곤 겨우 5개의 조선소에서 1년에 10척 정도의 배를 만드는 게 전부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세계 최대 조선소들이 쭉 늘어선 거제도와 울산의 전경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는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들이 끊임없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선박 수주 순위에서도 한국의 조선소들이 1위부터 4위까지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제는 미국이 한국에 도움이 절실해진 상황이라는 점이었어요. 저희 미 해군의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현역 함정들은 하나둘씩 노후화되어 가는데 이를 제대로 정비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했죠. 앞으로 5년간 우리는 새로운 전투함들을 대거 건조해야 합니다. 컬럼비아급 전략 핵잠수함 4척을 비롯해 버지니아급 공격형 잠수함 9척, 최신형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10척 등 총 57척의 거대한 건조 계획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발주된 함정들의 건조 일정은 최소 3년씩 지연되고 있었고 200척이 넘는 현역 함정들의 정기적인 정비 수요조차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결국 동맹국인 한국의 선진 조선 기술력이 절실해진 거죠. 한국에서의 경험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저는 워싱턴 DC의 일상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서울의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받은 충격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 충격을 채 회복하기도 전에 마침 오랜 친구 제임스 맥케인과 만날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는 현재 미해군 제7함대에서 복무 중인 현역 장교예요. 우리는 같은 기수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사이죠. 조지타운의 오래된 반은 우리의 단골 장소였어요. 빈티지한 나무 가구들과 따뜻한 조명이 있는 이곳에서 우리는 주로 세계 정세나 군사 전략 같은 진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곤 했죠.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 같은 자리, 같은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지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금 불편했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20년 전의 시각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았어요. 그의 말 한마디에서 뿌리 깊은 편견이 느껴졌습니다. 한국이 아직도 미국의 보호가 절실한 나라이고 그러니 당연히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였죠. 그의 목소리에서는 어떤 오만함마저 느껴졌어요. 특히 제임스가 트럼프 당선인의 최근 발언을 언급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을 머니머신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을 10배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그가 동의하는 걸 보고 할 말을 잃었어요. 심지어 그는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대화가 이어질수록 제임스의 무지가 더욱 분명해졌어요. 그는 한국의 최근 방산 수출 실적은 물론이고 기술력의 발전상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 전 서울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들을 전하려 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듯했습니다. 마치 90년대에 멈춰버린 시계처럼 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업데이트되지 않은 채였어요. 우리는 같은 해군 장교 출신이지만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같은 편견이 우리 군 내부에 아직도 깊이 뿌리박혀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우리의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제 잔을 천천히 돌리며 제임스에게 현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무지가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워싱턴의 관료들은 때로 너무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 있거든요. 먼저 한국의 최근 방산 수출 성과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폴란드와 UAE에 성사된 대규모 계약들은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요. 특히 캐나다의 사례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600억 달러 규모의 잠수함 12척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영국의 오랜 동맹국이자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가 유럽이 아닌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려 한다는 사실이 그에겐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바텐더가 새로운 잔을 가져다 주는 동안 저는 한국의 미사일 기술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무이 씨의 성능은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1000km의 사거리의 공산 오차가 고작 10m라니요. 제가 미사일 전문가는 아니지만 20년 넘게 군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정도의 정확도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자랑이었던 퍼싱이 미사일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더구나 한국은 최근 SLBM 시험 발사에도 성공했다고 말했어요. 제임스의 표정이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6개국만이 보유한 기술을 한국이 7번째로 확보했다는 사실이 그를 놀라게 한 것 같았어요. 화제는 자연스럽게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는 가히 충격적이었어요. 9년 만에 100만 톤이 넘는 군함을 건조했고 이미 함정수에서는 미 해군을 추월했다고 설명했죠. 특히 그들의 군함 건조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애써 만드는 군함을 그들은 한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내고 있었으니까요. 더욱 우려스러운 건 중국의 태평양 진출 전략이었습니다. 솔로몬 제도와의 안보협정 체결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군사기지 건설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제임스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그도 실감한 것 같았어요. 중국의 최신 군사력 과시도 언급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 젠35의 공개와 ICBM 시험 발사는 분명 우리에 대한 도전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혼자서는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견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어요.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제 설명이 끝나갈 무렵 제임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리는 걸 보니 뭔가를 깊이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오래된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동아시아의 전략적 환경은 이미 크게 바뀌어 버렸다는 현실을 그도 깨달은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발했는데도 교통체증 때문에 회의 시작 10분 전에야 도착할 수 있었어요. 대사관 건물로 들어서면서부터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평소의 경제 브리핑과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의 긴 테이블에는 경제 분석가들이, 안쪽의 원형 테이블에는 군사 전문가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주요 의제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당선인의 최근 발언이 회의의 도화선이 됐어요. 현재 수준의 9배, 연간 100억 달러까지 방위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회의실을 달궜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제 옆자리의 경제 분석가는 지난 30년간의 한국 내 반미 감정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꺼내들며 방위비 증액이 위험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대편에 앉은 중년의 전문가는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기록을 언급하며 한국이 여전히 미국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우월감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논쟁이 절정에 달한 건 한 분석가의 도발적인 발언 때문이었어요. 한국은 우리의 안보 우산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말이 나오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가에서 들어오는 햇살마저도 갑자기 따갑게 느껴지더군요. 더 충격적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한 참석자가 우리 덕분에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제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치 지난 70년의 한미동맹이 자선 사업이라도 되는 양 말이죠. 이건 완전히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동맹은 늘 호혜적인 관계였고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파트너십이었으니까요. 특히 군사 전문가들의 발언을 들으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70년대, 80년대의 한국을 기준으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 떠있는 오래된 통계 자료들을 보며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는 누군가 한국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설명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을 때 저는 침착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성과부터 이야기했어요. KF-21 보람의 전투기는 그동안 미국, 러시아, 중국도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스텔스 전투기 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설명했죠. 화면에 투영된 보람의 모습을 보며 일부 참석자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이 전투기가 F-35의 대체제로 거론된다는 점을 언급했을 때는 회의실 뒤쪽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미사일 기술 분야로 화제를 옮겼어요. LIGX-1이 개발한 비공 미사일의 우수성을 설명하면서 제가 직접 목격했던 시험 발사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이 세계에서 유일한 유도로켓 중 하나라는 점, 그리고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 국방부의 해외 비교 시험까지 통과했다는 사실을 강조했어요. 이 대목에서 군사 전문가들의 표정이 긴장된 듯했습니다. 잠수함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제 군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설명했어요.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어떻게 인정받게 됐는지 상세히 풀어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세종대왕급 구축함 이야기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더욱 달라졌습니다. CNN이 세계 최고의 함정이라고 극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배가 완전히 한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이지스 전투체계의 성능과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을 설명할 때는 제 목소리에 자연스레 힘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레이더 시스템과 통합 전투체계의 우수성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했어요. 미 해군의 최신의 구축함과 비교 분석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회의실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은 노트북을 닫고 진지하게 경청하기 시작했어요. 이어서 2019년 동해에서의 경험담을 나누기 시작하자 회의실은 말 그대로 물을 끼얹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항모전단과 한국 해군의 연합훈련 중 발생한 예기치 못한 태풍 상황, 그리고 통신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벽한 대처를 보여준 한국 해군의 모습을 상세히 전했어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그들의 전문성과 침착성은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한국 해군의 지휘 통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도 이어갔습니다.
험악한 기상 조건 속에서도 각 함정들이 보여준 완벽한 팀워크와 임무 수행 능력은 그 어떤 해군도 부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끝으로 한국의 방산 수출 전략의 특징을 강조했어요.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서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제공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식이 어떻게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긴 회의가 마무리될 무렵 회의실의 분위기는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침의 날카로운 긴장감은 사라지고 깊이 있는 이해와 공감의 기운이 감돌았어요. 특히 경제 분석가들의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한미동맹을 바라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한국을 더 이상 지원이 필요한 약한 동맹국이 아닌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든든한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회의가 끝나고 다들 자리를 떴지만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포토맥 강변의 풍경을 바라보며 제 과거를 돌아보게 됐어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첫 임관했을 때부터 태평양 사령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그리고 최근까지도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회의 때 사용했던 자료들이 아직 널브러져 있었어요. 한국의 방산 수출 통계, 기술 개발 현황, 그리고 최근의 국방 정책 자료들까지 이 모든 자료들을 정리하다 보니 제 머릿속에서는 관련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했고, 며칠 뒤 국방부에 제출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호자에서 파트너로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그렇게 탄생했어요. 문득 서울에서의 그 저녁 식사 자리가 떠올랐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들었던 그 고위 관료의 말씀. 우리는 이제 자주국방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어 있다. 당시에는 그저 의례적인 외교 수사로 들렸던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건 단순한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노력과 투자,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혁신을 통해 이미 현실이 된 사실의 담담한 선언이었던 거예요. 창가에 비친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이제 한미동맹이 진정한 의미의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니 그들의 성장은 결코 우연이 아니더군요. 그것은 치밀한 계획과 꾸준한 노력,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의지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변화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각으로 한미동맹을 바라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